러시아 파시즘의 두목 푸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은 만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푸틴은 저 눈빛이나 저 태도를 보면 푸틴을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지만 러시아의 정통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학자들, 러시아에서 서방의 외교 그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공부를 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평이 조회수는 높지 않은데 뭐 많으면 10,000조에 5,000조에 20,000조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 거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평이 뭐냐면 푸틴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비전을 갖고 있고 자기 미션, 자기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은 뭐냐면 위대한 슬라브 민족의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켜야 된다.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위대한 슬라브 제국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딱 들어가면 시장 경제는 저건 썩어 빠져서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저거는 완전 썩은 거고, LGBTQ 무한젠더 이거는 완전 짐승 같은 짓이고, 그러니까 전통적 도덕주의를 내세우죠. 저 뒤에 옷 입은 아저씨가 푸틴의 단골을 맺고 있는 러시아 정교의 그 두목 키릴인가 하는 그 대주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성애나 LGBTQ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푸틴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데, LGBTQ 처벌한다고 푸틴을 찬양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동성애자를 10,000명을 목자른 위인이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왜 찬양 안 해? 그렇게 하면 동성애를 탄압하고 있는 북한은 왜 찬양 안 해? 동성애 탄압하고 있는 시진핑은 왜 찬양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 동성애를 저는 동성애 반대하지도 않아요. 동성혼의 제도화를 반대해요. 동성결혼을 부부의 지위를 주는 것을 반대해요. 아무튼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친화적이냐 아니냐라는 기준 말고 정치적으로 파시스트냐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 탄압적인 그런 독재 체제냐 아니냐, 이런 다른 기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 도덕주의를 내세운다고 우파고 보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선. 전통적 도덕주의, 트래디셔널 모랄리즘이거든요. 일종의. 저거 내세우면서 우파하면서 친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길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튜버 중에서도 저런 노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이죠. 저도 이번에 문제 드러나기 전까지는 빅토르 오반에 대해서 친화적이었어요. 왜 그러면 제가 잘 보는 스티브 털리가 그래요. 그 미국 그 유튜버. 저는 요새는 안 봐요. 그래서 안 본 지 꽤 됐어요. 이 사람 보면 전통적 도덕주의를 기본 틀로 놔두고 그 도덕주의 안에 들어오면은 좋은 놈, 빠져나가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편협한 관점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편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스티브 털리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앞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정이 아이를 낳는 게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신앙이 강한 분 중에 일부는 스티브 털리에 많이 꼬여요. 미국서도 많이 꼬여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죠. 스티브 털리는. 이 스티브 털리가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이나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마린 르펜은 요번에 이제 실체가 나왔죠. 저도 이거 스티브 털리에서 배워가지고 빅토르 오반, 마린 르펜, 북이탈리아 강경우파, 저걸 레가 노르트라고 불렀는데, 레가노드. 전 저런 데도 칭찬을 저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가 붙으면서 뒤져보니까 여기가 다 친러야, 친러. 그러니까 유럽에 강경우파를 표방하고 강한 우리나라를 표방을 하는데 친러를 같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전통적 도덕주의 얘기하고. 저건 글로벌리스트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제대로 된 보수주의, 제대로 된 우파 사상이 유럽에서도 덜 성립해 있는 거예요. 저런 우파파리들, 강경 선명입니다.
중시합니다. 우리는 도덕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합니다. 저 우리의 동지 푸틴을 보십시오. 러시아를 얼마나 잘 이끌고 있습니까? 저 빌어먹을 놈의 미국 딥스와 저 빌어먹을 놈의 글로벌리스트 다 쳐부셔야 됩니다. 어이 근사하네. 바로 이 스토리에 이 스토리. 그래서 저도 빅토르 오반에 대해서 갸우뚱한 게 빅토르 오반이 그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시위가 뭐냐면은 샹하이 푸단 대학에 부다페스트 분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헝가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빅토르 오반 입만 뻥끗하면 헝가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린 전통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문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경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오케이, 전 거기까지 오케이 다. 근데 친러야. 왜 그래? 근데 왜 샹하이 푸단대학 분교를 왜 헝가리에 둬? 친중이야. 왜 그래? 그럼 앞에 당신이 말하는 전통적 도덕을 내세우고 기독교 내세우는 건 다 그냥 우파놀이 하려고 뻔뿌질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전통 도덕을 내세우고 기독교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반러가 확실한지 반중이 확실한지 더 봐야 돼요. 폴란드가 그래요. 폴란드도 굉장히 전통 도덕 내세우거든요. 낙태 같은 거 막 금지시키려고 그러고 살벌합니다. 폴란드 카톨릭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서 전통 도덕 엄청 내세워요. 폴란드 집권 세력이.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반러거든. 나 저기 하나 믿겠더라고. 나머지 르팽 못 믿어요. 빅토르 오반 못 믿어요. 북이탈리아의 그 레가노르도 못 믿어요. 걔들을 믿느니 차라리 글로벌리스트를 그 용서하는 게 나아. 마르콩이나 차라리 메르켈을 용서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저놈들은 뭐 하는 짓인지 알아. 그 족보가 나와 있어. 마르콩이나 메르켈은. 아까 나온 사르코지. 근데 얘들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보수야. 겉으로는 우파야. 겉으로는 도덕이야. 우리 마음에 싹 들어. 근데 발걸음은 밑에서는 하체는 푸틴과 엮여 있고 시진핑과 엮여 있어. 그럼 이게 뭐냐고. 무슨 괴물이야 이게. 우리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푸틴 망상이 이제 발작하게 된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푸틴은 저런 사명감에 있기 때문에 슬라브인들, 러시아인들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나라는 당연히 우리를 받아들일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본인이 슬라브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의 화신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보기를 어떻게 보냐면 세르비아쯤으로 보는 거예요. 세르비아가 저게 슬라브예요.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2000년대 초에 왜 사건 크게 터졌죠. 그 세르비아에서 회교도들, 이슬람들 강간하고 무력 충돌 생겨가지고 이슬람들 제노사이드 벌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밀로셰비치가 1990년대였나? 그게 2000년대였나? 잡혀가서 헤이그에서 국제재판 받고 지금 감옥 살고 있죠. 제노사이드로. 세르비아 장군. 이거가 또 푸틴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코소보를 독립시켜줬거든. 그때 그게 이제 아들 부시 때죠. 아들 부시 마지막 해. 코소보가 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기보다 이슬람을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거든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코소보 주민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슬람적인 데예요. 코소보는. 왜 그 발칸반도 한가운데 이슬람이 왜 들어있어? 거기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나라 그래요. 그 세르비아는 그러니까 원래 코소보는 세르비아 일부였죠. 그 세르비아는 슬라브고.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벌어졌는데 세르비아 가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얘기 들었다가는 혹시 세르비아 여행 가시면 조심하세요. 술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왜 저렇게 러시아가 벌려서 저거 나쁜 일을 했다가는 칼에 찔려 죽습니다. 칼에 찔려 죽어요.
자동차에 우크라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Z자 그리고 다니거든요. 자동차 유리창에 스프레이로 자기 차에다가 그 이제 유리는 쉽게 지워지니까 나중에 페인트가 매끄러운다니까 거기다 Z자 그려놓고 운전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세르비아 가면. 그렇게 친러시아라고요. 세르비아 분위기가. 전형적인 친러파예요. 저기가. 국가도 그렇고 사람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면 돈바스의 그 일부 괴뢰국가, 루한스크 일부 괴뢰국가, 크리미아 거기도 친러 분위기에서 쉽게 평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저 사람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도 그런 데다 이거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한테 대들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이 자식은 지가 슬라브이면서도 슬라브 피가 얼마나 신성한지도 모르는 개돼지보다 못한 양아치네. 이건 다 잡아 죽이면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나 이 러시아 지배계급의 입이 뻥끗하면 나오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인공적 나라, 아티피셜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원래 러시아야. 그냥 같은 다 슬라브야. 그리고 그냥 빠개질 때 1991년에 빠개질 때 어떻게 작업 잘못해서 그게 다른 나라인 것처럼 해서 벨라루스 봐. 그냥 명색은 다른 나라지만 우리 다 같은 슬라브잖아. 같은 러시아잖아. 이거랑 똑같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말도 그게 슬라브어고. 그러니까 우리 영남말, 호남말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의 차이라는 게 그거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굴욕을 많이 겪었다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굴욕을 겪은 2003년 사건입니다. 2003년에 이제 당시 아들 부시 네오콘이 적극적이니까 동구권 국가를 전부 나토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때 아마 발틱 상국이랑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데가 그때 그 무렵에 나토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나토로 끌어들여? 근데 거기까지는 참아. 근데 2004년에 우크라이나 1차 혁명이 납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가 혁명이 2번 있었어요. 1차 혁명이 저게 오렌지 혁명이거든. 이미 저때 친서방으로 도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2014년 10년 후에 유로 마이단 혁명에서 완전히 친서방으로 가버렸고요.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1차 혁명 딱 터지니까 그때 퍽 올라오는 거예요. 퍽.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저기 슬라브야. 우리 러시아 민족이야. 그런데 너희가 러시아 민족을 빼다가 서방에 갈라 그래? 그래 러시아 민족을 오염시켜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개소리로 머리를 오염시켜서 우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사상적, 문화적, 정신적 전초 기주로 만들라 그래? 안 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솔직한 커멘테이터들이 그 말을 해요. 푸틴이 무서워하는 건 나토가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런 컨셉이 우크라이나에서 자리 잡으면 그게 러시아로 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자리 잡으면 그게 벨라루스로 파고 들어오고 우크라이나라 벨라루스, 러시아 그게 자리 잡으면 그게 러시아로 파고 들어오고 저런 상황에서 2008년에 코소보 독립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코소보 독립은 이제 푸틴 같은 이런 러시아 민족 패권주의자 입장에서는 슬라브인을 압박해서 저 짐승 같은 무슬림들을 다른 작은 나라로 독립시켜줬어. 니들이 나를 호구로 보냐 이러고 이제 분기탱천하는 거지. 그런데 이 무렵에 석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게 지금 빨간 그림에서 빨간 거 해놓은 데인데 그게 2007년 8년이에요. 2006년 7년 8년에 석유 가격 지금 석유 가격은 높지만 그때 얼마였냐면요. 100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2000 세계 금융공황하기 직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배럴당 18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2006년, 7년, 8년부터는 세계 강대국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초강대국으로. 힘이 딱 있으니까 2008년에 그루지아 빵 치죠. 2008년 석유가 180불일 때.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말이 일리는 있는 거예요. 유가를 가지고 낮춰서 러시아에다가 목에다 개주를 채워놓으면 못 발작해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걸 풀어놨잖아. 발작을 해. 발작하니까 유가는 더 뛰죠 이제.
오일 카르텔하고 지금 제일 행복한 건 오일 카르텔하고 중동 산유국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루지아 침공까지 하고 저렇게 깡패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랑 서방은 석유랑 자원을 러시아가 갖고 있으니까 딱 엎드려서 비굴하게 간 거야. 상황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 전쟁을 뭐로 볼 거냐. 저는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30년은 1990년 이후로,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 이후로 지난 30년은 글로벌리스트 좌우파, 우파는 네오콘, 이제 글로벌리스트 좌파는 미국 민주당 좌파 혹은 유럽의 글로벌리스트들.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 좌파죠. 글로벌리스트 우파는 네오콘. 이 둘 사이에 삥뽕 하면서 공을 넘겨받는 공생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제가 이거 벌써 한 3번째 말씀드리지만 네오콘도 아니고 글로벌리스트 좌파도 아니고 고립주의도 아니고 트럼피즘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발을 해서 우리가 자유공화국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싸울 테니까 우리 다 죽는 꼴 보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무기 질러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줘 하고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이나 서방 입장에서 무기 안 줄 명분이 없어요, 저게. 원래 미국과 서방이 예측했던 그림은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정부 붕괴하고 우크라이나 괴뢰 정부 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열혈 우크라이나 국민 소수가 도시 게릴라 같이 해서 버티고 그러면서 도시 게릴라가 되고 저항되지만 국가는 이미 러시아 괴뢰 정부 형태로 다 넘어갔고 그런 상태에서 좀 한 1, 2년 러시아랑 뭐 경제 제재 한 해 만에 하면서 유가 왕창 끌어올려 가지고 오일 카르텔들 돈 벌고 결국은 다투고 쎄쎄쎄하고 선수끼리 잘 지냅시다. 이거 다시 회복하면 된다. 뭐 대충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저게. 아니 그 우크라이나 평론가들의 말에서 저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림이었었겠구나. 그러니까 2월 달에 가졌던 그림이. 2월 24일 날 침공 전에 가졌던 그림이. 그런데 막상 침공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게 누구야, 저기 푸틴이 개쪽판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거기 미국이 지금 미국이나 서방에 요즘 들어서야 공격용 무기 중화기를 지급한다고요. 지금 하프 미사일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요. 뭐 좀 제대로 움직이는 자주포 들어간 지도 일주일도 안 돼요, 아직. 155mm를 탱크같이 생긴 거 위에다 달아놓은 거 혹은 트럭 위에다 달아놓은 거. 자주포도 뭐 나라별로 다 들어갔어요. 미제도 들어갔고 M1702가 뭔가. 그다음에 프랑스제 세자르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슬로바키아제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질질 끌고 다니는 자주포가 아니라 질질 끌고 다니는 곡사포도 뭐 PH 700인가 하는 독일 이언저리 스웨덴 이언저리 쪽도 들어갔고 곡사포도 온갖 종류 다 들어갔어요. 아마 나중에 전 세계에서 여러 종류의 무기를 제일 잘 다루는 군인들은 우크라 군인이 될 거예요. 그거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말이 됩니까? 다연장 로켓포를 안 줬는데 MLRS, 그 멀티 런치 로켓 시스템. 그 깡통들 쫙 해놓고 한꺼번에 쏘면 뾰로롱 하고 나가는 거. 그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 디펜스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레이더 방공망도 거의 안 준 거예요. 서방화되는 거, 유럽화되는 거 불은 질러 놓고 무기는 안 갖춰준 거예요. 침공이 충분히 예견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8년 동안 15,000명이 숨졌습니다. 크리미아 쪽에서 투닥거리는 싸움. 그러니까 매년 한 2,000명씩 죽어나갔어요.
그 돈바스랑 저기 도네츠크랑 루안스크에 있는 조그만 그 괴뢰 국가 두 개 근처에서 투닥거려서 매년 한 2천명, 하루에 한 7, 8명씩 죽어 나갔다고 평균. 그럼 이거 전쟁 오고 있다는 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랬다 너희 좀 게릴라전 같이 버텨봐 해서 스탈링크 접시 보내고 제블린 보내고 뭐 이런 방어용 경무기들을 쫙 밀었죠. 2월 달부터. 그러나 상대방을 결정적으로 격파하려면 중화기를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비 아틸러리, 헤비암. 중화기는 지금에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동부 돈바스에서 지금 엄청나게 버티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고 있다. 근데 무기가 화력이 워낙 딸리는 거예요. 저쪽은 중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보다 많은 곡사포, 보다 많은 자주포, 보다 많은 하푼, 보다 많은 MLRS, 다연장 로켓포. 너희 안 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너희가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건 푸틴이 아니라 너희 서방이야, 미국이야, 유럽이야 하면서 여론전하면서 버티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겁나니까 소로스가 이렇게 가다가는 제3차 대전이 터집니다. 제3차 대전이 터지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92살 먹은 할배가 다보스에서 그러고 울먹였고요. 99살 먹은 저기 키신저 할배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 말이죠. 그거 우크라이나가 그 욕심부리지 말고 러시아의 영토를 할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와요. 끌려 들어간 거라니까요. 글로벌리스트 좌파들이. 저 기획 작품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끌고 들어갔냐? 위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가 그걸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나 그 고립주의자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은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적응을 하고 있어. 네오콘도 끌려 들어가서 적응하고 있어. 우리는 관계 없어. 거기에다가 뭐 400억 달러 줄 돈 그런 거 쓰고 있어. 거기 학교에다가 다 그 총기 검사대 금속 탐지기 경찰관 배치하면 말이지 학교 그거 다 총기 그 사고 다 수습할 수 있는데 왜 그런데 돈 써야지? 왜 저게 400억 달러 지원하냐? 아휴 깝깝해요. 복장 터져요. 내가 좋아하는 트럼프 아재가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가치지향 주권국가라는 게 이제 보수 공화주의인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증명한 건 뭐냐면 깡패 국가 소용없다. 미군 분쟁색했을 때 안 들어와도 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울 테니까 무기만 제대로 돼. 그 깡패 국가랑 우리가 싸울 수 있어. 무기만 제대로 돼. 그리고 국제 제재만 제대로 해줘. 그럼 우리 피값 지르고 우리나라 우리가 지킬게.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 시스템이 이런 나라들이 곳곳에 박혀 있으면 지금 유럽이 이걸로 딱 군기를 잡았잖아. 동아시아는 뭐가 군기를 잡았어요? 한국과 타이완과 일본이 군기를 잡았어요. 아시아는. 그럼 유럽 군기 잡았고 아시아 군기 잡았네. 그러면 세계 질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미국은 원래 체질 속에 저게 들어있고 피 속에. 북미와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잡히면 그게 인도는 거기 따라왔으니까 중국과 인도가 24억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시아 다 해서 3억쯤 되죠. 2억쯤 2억 한 3천 되죠. 일본, 한국, 중국 합치면 한국은 남북한 합치면 그럼 그게 26억 3천 아니에요. 거기 26억 3천에다가 유럽 붙었지, 북미 붙었지. 힘쓰는 데는 다 붙었네. 오세아니아 붙었지, 뉴질랜드 붙었지. 다 붙었네. 거기서 빠진 데는 어디야? 동남아하고 아프리카밖에 안 남잖아요. 중동하고. 거기는 세계 질서 그렇게 잡히면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끼리의 네트워크에 의한 이제 그 자유공화국들의 네트워크에 의한 세계 시스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고요.
이런 게 등장하려면 각 지역에 그런 나라들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저쪽에서 우크라가 등장해서 유럽이 확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다 평론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내믹이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가치지향 주권국가, 자유공화국을 향한 다이내믹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자유공화국, Free Republic based,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자유공화국들의 호혜적 mutually beneficiary relationship이죠. 호혜적 네트워크. 자유공화국들의 호혜적 네트워크에 의한 세계 시스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큰형님이 이제 미국이 되는데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거 갖고는 힘을 못 쓰고 좀 더 미국도 좋아져야겠죠. 그럼 이제 21세기 인류 보편의 보수주의, 즉 보수공화주의가 등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요, 원한과 앙심의 힘이 있어요. 원한과 앙심, 르상트망. 내 한 몸 불질러서라도 세상 불살라 버리겠다. 이거는 원한과 앙심은 인류 보편이에요. 인간의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유인원 때부터 짐승 때부터 갖고 있는 건데 저건 인류 보편이에요. 그냥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능적인 마음, 집요한 마음을 내기 힘들지 발작하는 마음, 원한에 가득 찬 마음, 피바다를 그리는 마음, 이거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저건 인류 보편이에요. 저게 인간의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 저거라고요. 침팬지들이 남의 새끼 때려 죽이잖아. 기분 나쁘면. 인류 보편도 그거랑 멀지 않다니까요. 인간의 기본 값이. 그런 면이 있다고요. 저건 금방 전파돼. 인간이 숭고한 것, 슬기로운 것, 지혜로운 것, 통찰력 넘치는 것이 쉽게 전파될 것 같았으면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으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겠냐고요. 공자가 왜 평생 별볼일 없이 떠돌면서 살았겠어요. 인간의 기본값은 저 원한과 앙심의 철학을 쉽게 받아들여요. 보수주의는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예외적인 거고. 오죽하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 말 했어요. 개인은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폭도스러운 때의 짐승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폭도스러운 때의 짐승. 원한과 앙심은 폭도의 랭귀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폭도의 랭귀지죠. 개인이 이렇게 일반화된 거는 현대 문명 이후라고요. 자, 그렇다면 보수주의라는 건 개인주의를 깔고 있는 건데 이거는 따라서 이건 보수주의야말로 저는 이제 저기 니체의 말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니체는 개인은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다. 저는 보수주의는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인류의 발명품이 되기 전에 저거는 영국과 미국의 발명품이었다. 더 나가서 영국 버전과 미국 버전이 다르다. 영국은요, 예외적인 환경에서 예외적인 반혁명 신중론이에요. 프루던스예요. 영국 보수주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그때 영국 안에서 야, 우리도 1789년 저 바로 올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본받아서 영국도 왕실을 없애버리고 공화국을 가자. 영국이 공화국 같던 시절이 있잖아요. 크롬웰 때. 그때 공화국 시절이 있어요. 그거 다시 왕실 없애고 공화국 가자고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야, 피바다 사회체제 실험해서 사람 잡아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임마 그게 사람 사는 길이냐? 영국은 임마 이미 다 민주주의 돼 있고 영국은 우린 저 앞에 가고 있어. 천천히 가면 돼. 영국은 혁명할 거 없어. 신중하게 개인을 존중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면 돼. 그게 에드먼드 버크가 1790년경에 한 소리예요. 230년 전에. 그렇게 처음부터 반혁명 신중론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미 선진적인 나라예요. 저게 얼마나 선진적인 걸 얘기해 줄게요. 자, 말씀 16세기 아닙니까? 루터가
루터의 제일 유명한 말은 뭐예요? 루터의 말은 오히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루터의 말은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 종교재판 보름 종교회의에서 마지막에 한 말. Ich stehe hier. Ich kann nichts anderes. Gott helfe mir.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저의 이 길은 선택이 아니라 Ich kann nichts anders라는 건 제가 살아보려고 달리하고 싶은데 달리할 도리가 없네요. 이 소리예요. I cannot do otherwise니까 영어로. 그래서 마지막에 God help me,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거 말고 정말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뭐냐 그 정신. 위클리프는 저 사람 때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아닌데 이미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을 선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위클리프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인도 밭 가는 저기 농촌의 소년도 대주교만큼이나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어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모세의 모국어로 들었을 거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모국어로 들었다. 그리스어나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들은 거 아니다. 따라서 성경 다 모국어로 번역해야 된다. 14세기에. 그래서 저 사람은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선언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종교재판에 안 넘겨졌어요. 근데 나중에 종교개혁 불길이 들고 그러니까 적어 100년 전에 위클리프가 하던 소리를 해서 그때 무덤 파가지고 백골 끄집어내서 난도질해서 버렸어요. 부관 참시당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뭐라 그랬냐면요. 이 카톨릭의 고해 성사를 영어로 private confession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왜 고해 성사를 하냐, 카톨릭이. 카톨릭 교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와 하나님이 직접 못 만나잖아, 카톨릭 교리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 아닙니까? Godfather, 하나님한테 나를 연결해주는 나의 영적 아버지. 저는 직접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못 만나. 카톨릭 교리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직접 죄를 고백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 흉내 내갖고 이 그물망 뒤에 혼자 있고 다른 사방이 막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는 그런 사적인 공간 안에서 신부님 제가 전번에 가서 누구 도둑질했고 누구 간음했고 누구 폭행했고 누구 물건 훔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즉 신부라는 거는 신과의 매개자라고 그 신과의 매개자의 역할을 제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이벤트가 뭐냐면 그게 고해성사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과 예수가 직접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직접 대면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매개 체계 신부라는 매개막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항주의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하는데 뭐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하는데 저항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 그 장벽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그 매개 장벽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뭐냐면 고해성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private confession. 그 위클리프가 뭐라 그러는데요? private confession. 고해성사는 기독교에 족보가 없어. 예수가 고해성사라고 가르친 적 없어. 12사도가 고해성사 받겠다고 설친 적 없어. 그거 나중에 끼어 들어간 거야. 그 족보도 없는 일이야. 그거 왜 하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클리프의 어록을 읽다 보면 루터보다 훨씬 더 깊어요. 마틴 루터보다. 저 위클리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저 사람이 뭘 말하고자 했다는 게 이렇게 와서 닿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위클리프 저런 사람이 14세기에 있는 게 14세기에 우리
그 몽골 모시고 살았던 때 위클리프예요. 셰익스피어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거예요. 관찰, 측정, 추론, 그다음에 가설 만들기, 실험 뭐 이런 거로 이루어진 과학적 탐구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식에 도달하는 그 프로세스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린애들한테 가르친다는 탐구 능력이 저거예요. 영어로는 사이언스 프로세스 스케일. 과학 과정 능력, 과학 과정을 밟아 나가는 능력이에요, 저게. 저것이 지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 책을 쓴 게 언제냐? 프란시스 베이컨이 저런 말한 게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프랑스는 루이 14세 아래서 뭐 이상한 짓 하고 황당했을 때 영국에서 먼저 계몽주의가 시작됩니다. 그걸 열어젖힌 사람이 누구냐? 존 럭크예요. 저 사람은 잉글랜드 사람이지만 존 럭크의 사상이 번져가지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만들어져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Are you from Britain? 이렇게 물어야죠. Are you from United Kingdom? Are you from England? 그러면 쟤들 영국 사람이 들을 때는 진짜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 영국의 절반 남쪽.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 말 들으면 No, I'm from Scotland 그러겠죠. 혹은 북아일랜드 사람이 그 말 들으면 No, I'm from Northern Ireland 그러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 어감에서는 거기는 잉글랜드가 아니거든. 우리는 잉글랜드 그러면 영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영어 어감에서는 잉글랜드라 그러면 그 맨체스터 뭐 글래스고가 그 중간쯤 걸려 있죠. 그 아래가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존 럭크는 잉글랜드 사람이지만 영국 계몽주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거든요. 잉글랜드에서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 아래 그 흰색이 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담 스미스, 휴움 이게 다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예요. 그게 존 럭크 17세기라고요. 그러니까 저거에 비해서 한 100년 빨라요. 그 프랑스에 비해서 이 계몽주의가 물꼬가 터지는 게. 뉴턴 17세기 말입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 그 100년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뉴턴, 아담 스미스, 휴움. 그다음에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 쓴 스위프트. 저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왜냐? 이미 그 작품 뭐냐면은 이거의 그 작품의 숨은 뜻은 야, 우리 영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뭐 저기 지식 획득했고 산업혁명도 시작했는데 그 와트가 졌대거든요. 제임스 와트. 이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교만에 취하면은 그거 뭔 꼴이냐. 결국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보다 가졌다는 장점이라는 게 그게 도토리 키재기지 그게 별게 있겠냐. 그게 그 사람이 그린 난장이 나라 거인국 우화의 뜻이에요. 그리고 영국도 민주화 역사가 길죠. 저게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인데 그게 우리말로 지금 하면 저게 구속적 부심입니다. 물론 왕과 귀족 사이의 구속적 부심이에요. 왕의 귀족들을 함부로 잡아낼 수 없고 재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함부로 고문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죠. 그럼으로써 명예혁명에 의해서 의회가 왕실에 대해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죠. 완전히. 자, 저런 영국에서는 저런 아주 그 예외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기풍이 그 깊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으니까 영국 보수주의는 뭐야? 야, 우리가 이렇게 다 쌓아왔는데 영국 보수주의 1790년대 나오거든요. 이미 우리 100년 전에 명예혁명했어. 100년 전에 이미 왕실 날개 분질렀어. 그리고 우리 우회중심주의 간 거야. 그런데 뭐 지금 또 새삼스럽게 공화국 한다고 요란하게 하면서 성직자들 목 잘라 죽이고 왕실 재산 뺏고 귀족 재산 뺏어가지고 피바다 만들자는 거야. 너희 이상한 놈들일세. 이게 영국 보수주의의 출발점이에요. 미국 보수주의는 전혀 달라요. 저건 공화주의적, 혁명적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야, 우리가 왜 여왕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영국 왕을 모시고 살아야 돼? 여긴 자유인의 땅이야.
우리가 공화국을 디자인해서 우리가 만들 거야. 근데 너희가 우리 방해, 너희랑 싸워야겠다. 영국 다시형으로 8년인가 싸우잖아요, 저거. 독립전쟁이 8년인가 돼. 무지하게 피비린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는 처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저건 훨씬 더 혁명적이고요. 훨씬 더 공화주의적이고 훨씬 더 폭력적이고 훨씬 더 뜨거워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요. 저건 민초민주주의의 폭발이에요, 저긴. 그래서 영국 보수주의, 미국 보수주의가 상당히 다릅니다. 틀이. 그런데 어느 거든 인류 보편의 보수주의가 아니잖아. 우리가 영국과 같은 축복받은 과거, 찬란한 과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미국과 같은 이민자 사회의 그 맹렬한 프로테스탄트 민초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류를 위한 보편적 보수주의는 없었던 거예요. 인류를 위한 보편적 보수주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 보수요, 나 보수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한 90%는 보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이 삐끗해서 실용보수예요. 중도보수예요. 아, 실용을 붙이든 중도를 붙이든 보수가 뭔지 얘기 좀 해보라고. 아휴, 깝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 공화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보여주잖아요. 보수 공화주의라고요. 저게 자유를 위한, 개인을 위한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200여 년 전에 Federalist Paper, 그러니까 미국 헌법 정신을 설명한 그 에세이들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등장했고 한국에서 등장했고 타이완에서 등장했고 일본에서 이제 꿈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 늦어요. 오히려 이런 건. 이게 뭐냐 이거. 이제야 비로소 인류 보편의 보수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폄훼하고 그게 러시아의 일부인데 말이야 글로벌리스트들이 불질러 갖고 거기까지 간 거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던 근본 동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인간의 심리와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같은 찬란한 역사로부터의 축복, 미국과 같은 그 프로테스탄트 민초민주주의가 뿌리박을 수밖에 없는 개방적 이민자 사회라는 그 풍부한 정말 축복받은 그 토양이 없는 나라, 구질구질한 과거가 줄기줄기 그 줄기가 파고들어서 엮여 있는 구질구질한 과거를 가진 나라, 수천 년의 구질구질한 우연과 구질구질한 과거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좀 혹은 감각이 좀 많이 속박돼 있고 많이 꼬여 있는 그런 민족도 이제 자유로운 개인의 바탕한,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자유로운 개인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진실 존중이라는 기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런 한없는 낙관을 합니다. 이 제3차 세계대전 가냐 마냐의 이 와중에서도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참 그 러시아 그 외교부도 얼마 전에 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자기들은 전술 핵무기 쓸 생각 없다. 겁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다 배불러 터진 놈들인데 올리가크 부패한 초상류층이니까 자기 살갗 다치는 거는 엄청 겁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